예, 지금부터는 제 일부 1장, 우리 교재의 일부 1장에 해당되는 광고 정보의 지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각 과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감각기관의 유형, 그리고 특성, 그리고 이제 외부 자극의 노출과 주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외부 자극에 의한 인지적 지각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 우선 감각 체계와 관련해서는 감각의 특성, 감각의 유형, 그 다음에 노출과 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각 해서 지각의 특성, 지각의 현상, 지각적 조직화, 지각적 해석, 지각의 적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각 체계인데요. 이 감각 체계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지, 그죠? 그것이 일단 이 감각 체계가 기본적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극, 무수히 많은 자극들이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어떤 자극,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까?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 정보를 어떻게 지각 처리를 하는가?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게 바로 감각체계 지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만든 광고를 소비자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거를 정보라고,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겠죠. 뭐 광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자극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감각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제 매체 집행 계획이라는 것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체 집행 계획이라는 게 왜 이 감각의 특성에서 다루냐 하면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바로 매체 전략이에요. 그래서 매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아까 광고 산업에서 미디어, 매체사라는 거를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매체라는 것은 뉴스, 정보, 미디어, 오락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 혹은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광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클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단위가 됩니다. 매체 유형 내에서 광고물이 게재 또는 운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면이나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킬이라는 건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광고다라고 하면 TV 광고의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대. 그래서 가장 비싼 광고비를 내야 되는 시간대가 바로 저녁 8시부터 뭐 10시 사이 그 2시간 안에 들어가는 광고들이 비싼 광고비를 냅니다. 그때 보통 1일 연속극들의 드라마에 광고가 붙고 그 다음에 9시 뉴스, 요즘 이제 SBS나 MBC는 8시 뉴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은 그 소비자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예전에는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또 좀 상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장 비싼 요금을 그 시간대에 나가는 프로그램에 광고가 만약에 붙게 되면 그런 비용을 내야 되는 거, 비싼 광고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또 신문 지면도 면마다 다 광고비가 달라요. 그래서 뭐 사회면이다, 뭐 가장 그 제호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백면이다 그래서 신문을 접혀 있는 상태에서 폈을 때 그 안쪽에 바로 펴지는 면, 그걸 백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면에 또 광고비가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광고 단위 내에 있는 것이 바로 비클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라는 것은 실제 광고주가 목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메시지죠. 뭐 카피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보, 제품 관련 정보, 서비스 관련 정보,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의 특성에서 우리가 이런 그 매체 자극들이 매체가 바로 그런 자극들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각의 특성을 보면, 그죠? 일상 환경 속에서 수많은 자극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우리의 감각 수용기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하루에 몇 개의 진짜 광고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세요. 쉬어본 사람은 없겠죠.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이 광고 심리학 강의를 할 때 한 15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아마 2000개가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더 이 자극 수도 많아졌고 우리에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매개체들이 미디어들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거기서 나오는 그런 광고물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전부 모든 게 다 광고물이잖아요.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다 5개 광고물들이 있어요. 매장의 간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극이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흘려 지나가잖아요. 흘려 보내겠죠.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의 자극만이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아침에 아침밥을 안 먹고 막 학교에 늦었다 그래서 막 후다닥 뛰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골목 길을 나서는데 막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그 바로 동네 어귀쯤 앞에 있는 제과점에서 빵 굽는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배가 고픈 상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후각을 자극하는 빵 냄새는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욕구 상태에 따라서. 배고픈 사람한테는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겠죠. 그 자극이. 그런 식으로 이 감각 자극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오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러한 5감각, 5감각을 통해서 많은 자극들이 들어와요. 자극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그 자극이 들어오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자기 자신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범주화되고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자극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은 눈으로 들어오죠. 청각은 귀로 들어오고요. 후각은 코로 들어오고 미각은 입으로 느끼게 되고 촉각은 피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각 자극들이 이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 이 5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 기관에서 노출되어진 그 자극들 중에서 특정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자극에 다 주의를 기울이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 뭐 지나다닐 때마다 모든 자극을 다 일일이 주의 깊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이거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나중에 기억했다가 써야지 라고 저장 창고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감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감 기관을 통해서 다 자극은 들어와요. 하지만 그 모든 자극을 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감각 수용기를 감각 등록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삼투압 작용에다가 비유를 얘기하죠. 대부분의 흐르는 물처럼 다 흘러가는데 거기서 딱 남아 있는 것들만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오감각을 통해서 5개의 오감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감각 기억에 저장을 해요. 사실은 감각 기억이라는 건 감각 기억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받은 일부 정보만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기 기억 속으로 저장되게 돼 있어요. 시각 자극은 뭐 0.5초, 청각 자극은 한 2, 3초 정도 머무르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감각 기억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입력된 정보는 사실은 처리되어서 가공되지 않은
물리적 상태로 저장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위 얘기하는 날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상태로 저장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코닉 메모리다라고 하는 건 잔상 기억이에요. 잔상. 우리가 시각적으로 잔상이 남는다라는 얘기하죠. 시각 자극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되는 것을 잔상 기억이라고 하고요. 에코닉 메모리, 잔향 기억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청각 자극이 감각 기억에 아주 잠깐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형태로 남아 있는 거. 그게 잔향 기억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감각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사실은 많은 양의 자극들이 들어오는 게 시각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은 뭐 광고뿐만이 아니라 제품, 그 다음에 어떤 매장, 점포,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 이런 것이 다 시각 요소를 통해서 제품의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볼 수 있죠. 색의 선택이라는 것도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통 그 매장에 갔을 때 특히 그 매대에 쫙 진열되어 있는데 탁 눈에 띄는 그런 포장지가 있으면 먼저 거기에 시선이 쏠리게 되잖아요. 물론 자기가 또 의도적으로 상표를 찾기도 하지만 그 상표를 찾는 것도 역시 색을 기억하고 있죠. 색깔로 빨리빨리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것들이 바로 사실은 빨간색이 대표적인 색깔이죠. 그죠? 코카콜라. 예전에 이제 환타 같은 경우도 오렌지색. 그죠? 이건 이제 두유, 검은콩 두유에서 이렇게 검은색의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같은 것들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그 소비자는 포장의 색에 의해서 제품의 내용을 추론한다. 아, 이게 이런 색을 표시하니까 이거 색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구나. 또 기업 이미지의 또 색도 사실은 다 회사마다 대표적인 색깔이 있죠. 삼성은 다 파란색이죠. 파란색. 뭐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도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은 기업의 이미지와 매우 강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죠? 이렇게 번개처럼 된 거. 또 뭐 각 기업마다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색을 이용해서 바로 제품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우리가 이제 포카리 스웨트라는 제품이 한국에서만 파란색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거죠. 어디서나 그렇게 이미지를 통일하고 있어요. 패키지나 광고의 배경 이런 것들도 아주 파란색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색상의 통일성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청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치죠. 시각은 내가 능동적으로만 봐야지만이 들어와요. 하지만 청각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막 들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감각수용기에 입력된 청각 자극은 파지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잠깐 저장되어 있다가 남아있는 시간, 약 2초 정도 되는 거죠. 정보 처리가 대부분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한 전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광고도 시청각 자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송 광고가 전파 광고가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방송 광고를 잘 못하죠. 전파 광고를. 왜? 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방송 광고비가 워낙 비싸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15초 단위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프로그램 하나에 15초짜리 하나 집어넣는 거인데 그거 하나만 넣는다 그러면 만약에 뭐 주말 드라마 하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매주 한 번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출이 한 번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약 단위가 보통 3개월이에요. 3개월 주에 한 번씩 들어가면 12번이죠. 근데 한 번 정도는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1회에서 12회예요. 한 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 만약에 주말 드라마 하나에만 광고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소비자들 눈에 띄기나 하겠습니까? 그 주말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만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보게 될 텐데 광고 효과 전혀 없죠. 그런 광고를 15초짜리 광고를 무수히 많이 넣어야 돼요. 그것도 뭐 KBS, MBC, SBS 거기다가 또 다양한 시간대에 넣어야 되는데 아마 광고비가 제가 그 광고 대행사 근무할 때만 해도 그래도 눈에 좀 띈다, 눈에 좀 광고가 보인다라고 하는 정도가 바로 한 30억 정도, 월 30억 정도의 광고비를 써야 겨우 눈에 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은 정말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방송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TV에서 보는 그런 방송 광고를 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제품들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전자제품,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통신회사, SKT, KT, LGU+, 자동차, 그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요새 수입차도 요새 꽤 많이 해요. 그런 대기업들이나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청각 같은 경우도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거예요. 청각을 통해 소비자의 정서 경험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거기서 우리가 정서라는 게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유명한 음악을 제품의 배경음악으로 BGM이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제시함으로써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연상하도록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고에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청각적 요소를 제품의 속성과 연결시켜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도 사용하더라. 아마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병 따는 소리로 굉장히 아주 호쾌한 소리가 나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오토바이, 그죠?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 소리는 아주 유명합니다. 다른 회사의 오토바이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저게 할리 데이비슨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아주 중요한 속성하고 연결시켜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음악 같은 경우가 백화점에서 오전과 같은 한가한 시간에는 느린 음악을, 그러니까 매장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천천히 매장을 좀 둘러보고 오랫동안 좀 머무르라고 느린 음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퇴근 후나 복잡한 주말 같은 시간에는 빠른 템포, 빨리빨리 막 매장에서 필요한 거 사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템포에 따라서 매출에 변화를 꾀한다라는 거죠. 뭐 사실은 유통 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은 음악은 거의 많이 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각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그 예전에 기아자동차에서 세피아라는 자동차를 런칭한 광고였어요. 사막을 쫙 질주하면서 자동차 엔진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피아 딱 그 말만 나와요. 근데 굉장한 그 엔진 소리.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코카콜라의 병 따는 소리, 할리데이비슨의 그 엔진 소리. 그다음에 이건 뭔지 아세요? 요새 용각산이 또 그 코로나에 그 조금 효과가 조금 뭐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시금 요새, 근데 이 용각산이라는 제품은 무지하게 오래된 제품입니다. 이 용각산은 보령지역의 용각산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이 광고는 이 용각산의 가루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진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광고예요. 그래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과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광고입니다. 이건 정말 오래된 광고고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 광고인데요. 아무튼 이 용각산 광고도 꽤 유명했어요. 그리고 용각산이라는 제품 자체가 기침, 가래 이런 데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 그래서 요새 다시 또 새로운 제품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청각이라는 건 굉장히 영향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좀 소리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녹화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제가 정확히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어 갖고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보고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후각이라는 것은 뭐 향기라는 거죠. 후각도 역시 정서 유발 효과가 있죠. 그죠? 향수에 샘플을 붙여서 잡지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기 나는 축하 카드, 커피향 나는 빵집, 소나무 향이 나는 가구점. 뭐 다양한 마케팅 기법으로 후각 마케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어 왔고, 그래서 정서 유발 효과가 있고, 근데 후각은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잠깐 동안 그 안 좋은 냄새를 맡지만 물론 뭐 금세 사라지기도 해요.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죠? 정서 유발 효과, 그다음에 회피가 곤란하지만 지속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후각적 피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후각 마케팅이 또 많이 활용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미각, 다섯 번째가 촉각입니다. 미각 또한 제품 평가, 그 다음에 수용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 그 술 같은 경우는, 그죠? 술 맛을 보고, 이게 오래됐구나.
오래될수록 위스키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격 단서로 활용을 해요. 그 대신 정확한 변별이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그 눈을 가리고 상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게 했을 때 맥주 맛을 구분해내느냐도 어렵고요. 사실은 뭐 콜라 맛을 구분해내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물론 뭐 미각이 좀 발달한 사람들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맛을 구분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그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좋아한다는 맛하고 좋아하는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맥주 좋아해. 근데 실제 눈을 가리고 상표를 가리고 좋아하는 그 브랜드라고 했던 곳과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곳의 맥주를 맛을 보고 했는데 맛은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아닌 게 더 좋다라는 응답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뭐 촉각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옷감, 그죠? 옷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항상 만져보잖아요. 그게 바로 촉각 단서죠. 구매 시점에서 그 구매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이 촉각 단서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보통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원단이다 그러면 뭐 실크 비싸잖아요. 그죠? 실크 비단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촉각 자극은 바로 가격 단서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감각의 그 감각 특성들을 쭉 살펴봤고요. 가장 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과 청각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각은 짧은 내용일 때 정확하게 기억하죠. 너무 많으면 긴 내용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피가 길면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일단 시각 자극은 이해하기가 쉽고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깊고 좁다라고 할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신문 광고 같은 게 바로 제품 정보를 상세히 알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은 전체적인 의미 파악. 이게 청각은 바로 그런 또 효과가 있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고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고 사실은 근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발적 상상에 내가 그냥 소리를 듣고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얕다.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냥 TV 광고가 대부분 다 효과적이다라고 하죠. 왜? 시각과 청각을 다 이용하니까 사실은 기억 효과에도 TV 광고가 더 가고 그리고 많은 이미지와 소리의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TV 광고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청각을 주로 이용해서 효과적인 전달 전략을 활용할 때 많이 쓰는 매체죠. TV와 라디오 광고의 체계적 광고 개발 그리고 매체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그 감각과 관련된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노출과 주인데 첫 번째 노출은 마케팅 자극이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일단 그 정보에 노출이 되어야 하겠죠.
그 노출이 된다는 것은 그 마케팅 자극을 소비자가 접촉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외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 자극과 접촉하는 것으로 정보가 감각기관의 수용 범위 안에 들어올 때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선택적 노출이에요. 선택적 노출. 이 선택적 노출이라는 것은 어차피 소비자는 모든 자극을 다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의 처리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 자극을 수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처리 용량에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극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또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극은 피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 노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 또는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만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도적인 노출입니다. 의도적인 노출. 소비자가 자신의 동기나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고 접촉하고자 할 때 의도적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자신의 어떤 그 동기나 욕구 또는 뭔가 목표가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고 접촉하고자 할 때 의도적 노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연적 노출이에요. 우연적 노출. 이 우연적 노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부 정보에 그냥 수동적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마주치는 것, 우연히 접촉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게 바로 우연적 노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출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인데 이 주의가 중요하겠죠. 특히 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자사에서 어떤 식으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자극을 소비자가 어떻게든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그게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라는 거는 뭐 어텐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자극을 선별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주의다.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지각되어 처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각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출도 우리가 그 소비자에는 처리 그 용량에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도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가, 주의의 선택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된 정보의 제한된 처리 용량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의 선택성과 주의의 강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도 그 주의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주의의 특성 부분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쭉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죠. 일단 주의의 특성 중에 기본적으로 주의의 용량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제한적이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의의 선택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자극 정보 중에서 특정 자극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바로 선택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뭐 시선이 멈춘다든가 귀를 기울인다든가 하는 거는 그 자극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라는 거는 intensity라고 얘기하는 강도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에 주의 용량이 배치된 정도로 주어진 정보나 임무가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주의의 용량이 할당되어진다. 얘긴 뭐냐면 그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 자극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의 용량을 내가 거기다가 많이 쏟아서 그 자극에 대해서 특히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강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의를 그만큼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그 자극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내가 선택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네.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는 강도는 약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이거 내가 찾던 자극인데 내가 찾던 정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의 강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의 특성 중에서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건 소비자와 관련된 요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건 사실은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는 통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일단 신념과 지식입니다. 소비자의 신념과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뭐뭐는 뭐뭐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소비자의 신념, 그리고 어떻다라고 알고 있는 지식, 신념이나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일수록 더 쉽게 지각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내가 어떻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라면 훨씬 더 쉽게 지각할 거예요. 두 번째가 관여도입니다. 이 관여도는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따로 한 파트로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비자 심리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관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involvement라고 그러죠. 소비자 자신과 관련된 정보, 관련 정도가 어떠냐, 그게 관여도예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욕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상태.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배고픔, 갈증, 구매욕과 같은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점심때가 가까우면 배가 고프죠. 그러면 이거 뭐 먹지? 오늘은 뭐 분식을 먹을까? 오늘은 뭐 한식을 먹을까? 그러면서 그런 배고픔과 관련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에 들어오는 뭐 식당의 간판이나 그죠?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개인의 욕구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정서입니다. 이 소비자의 정서라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긍정적 정보는 긍정적 선택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정보, 좋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정보는 긍정적인 선택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요인들 중에 우리가 정서와 관련된 내용까지 봤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지각적 방어, 지각적 경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각적 경계와 지각적 방어는 뭐냐면 우리가 뭐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관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더 잘 인식하겠죠. 이게 소비자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더 잘 인식하고 더 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반대로 지각적 방어를 하는 경우는 뭐예요? 사회적 바람직성과 배치되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극들은 오히려 회피하고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각적 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적응이에요. 특정 자극에 장시간 노출되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도 우리가 심리학 개론에서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냄새도 마찬가지고 후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리도 마찬가지고 시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지속되면 그 자극은 더 이상 주의를 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의 21페이지, 22페이지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개인적 요인들의 어떤 특성이 더 강하다.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극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극을 만들어야만 문제가 없을 거예요.